자, 우리가 매일 장을 볼 때마다 마주하는 그 가격표 있잖아요. 그 뒤에는요, 사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복잡하고 거대한 세상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막을 한번 살짝 걷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아니, 왜 이렇게 비싸? 하고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특히 한국 빵값 세계적으로도 비싸다고 하잖아요. 보통 우리는 그 이유를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곤 하죠. 네, 맞아요. 보통 물가가 비싸다 그러면 딱 떠오르는 주범들이 있죠. 욕심 많은 중간 유통 상인이라던가 시장을 독점한 대기업, 아니면 가격 담합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손들. 물론 이런 요인들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깜짝 놀라실걸요? 자, 그럼 이제부터 그 복잡한 세상 속으로 한번 제대로 뛰어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4가지 핵심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규모의 착각입니다. 보통 우리는 경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가격도 싸지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완전히 잘못된 결론으로 이끌 수 있는지 생산 구조 그 자체를 한번 들여다보면서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과거에 정부가 빵값이 왜 이렇게 비싼가 조사를 했어요. 처음엔 딱 그랬죠. 이거 설탕, 계란, 우유 같은 원재료 시장이 독과점이라서 그렇구나 하고 지목을 했어요. 그런데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단순히 누가 나쁘다 하는 선악구도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아주 미묘하고 복잡한 현실이 있었던 거죠. 자, 바로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가 가진 상식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 버리거든요. 한번 자세히 뜯어보죠. 먼저 왼쪽을 보세요. 수많은 소규모 생산자들이 막 흩어져서 경쟁하는 시장. 예를 들면 계란이나 우유 산업 같은 곳이죠. 언뜻 보면 와, 경쟁 치열하니까 가격 싸겠네 싶잖아요. 근데 현실은 정반대예요. 다들 흩어져서 만드니까 효율은 뚝 떨어지고 원재료도 찔끔찔끔 사오니까 비싸게 살 수밖에 없고요. 생산 비용 자체가 높아지는 거죠. 이걸 바로 규모의 경제를 전혀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 기본 가격이 오히려 비싸져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을 볼까요? 소수의 거대 생산자가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경우. 여기는 거대한 공장에서 막대한 양을 한 번에 찍어내니까 생산 비용이 그냥 극적으로 낮아집니다. 이게 바로 규모의 경제 효과예요. 그러니까 겉보기엔 독과점 같은데 오히려 제품의 기초 가격은 더 싸지는 이런 역설이 생겨나는 겁니다. 바로 이 말이 방금 그 복잡한 역설을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해 줍니다. 성심당은 빵집이 아니다. 빵 공장이다. 대전의 명물 성심당 다들 아시죠? 어떻게 그 퀄리티의 빵을 그렇게 합리적인 가격에 팔 수 있을까요? 비밀은 바로 성심당이 단순한 동네 빵집이 아니라 사실상 빵을 만드는 거대한 공장이기 때문이에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 수요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료를 컨테이너 단위로 사와서 원가를 낮추고 생산 과정은 극도로 효율적으로 만들고 또 만든 빵은 거의 다 팔리니까 버리는 게 거의 0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게 바로 규모가 가진 진짜 힘입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가 어떻게 더 넓게 확장되는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격이라는 게요, 단순히 생산자가 어떻게 만드느냐, 거기서 끝나는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소비자들이 뭘 원하고 어떻게 돈을 쓰느냐가 시장의 구조 그 자체를 만들어버립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습관이 우리가 사는 경제를 만드는 거죠. 여기 정말 근본적인 열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여러분에게 빵은 매일 먹는 주식, 그러니까 밥 같은 건가요? 아니면 가끔 기분 낼 때 먹는 간식인가요? 이 질문 하나에 대한 사회 전체의 대답이 한 나라의 빵 시장 경제를 그냥 통째로 바꿔버립니다. 만약 빵이 쌀밥처럼 주식이라면 당연히 싸야겠죠? 이 통계를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한국에서 빵은 물론 식사 대용으로도 먹지만 상당수는 특별한 날 먹는 디저트나 마시는 간식으로 소비돼요. 그 결과 시장의 60%를 아주 다양한 종류의 빵을 조금씩 정성껏 만드는 동네 빵집이나 프랜차이즈 베이커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랑 식문화가 비슷한 것 같은 일본은요, 시장 구조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거기는 시장의 60%를 슈퍼마켓에서 파는 규격화된 공장빵이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오래전부터 식단을 서구화하려고 노력했고 심지어 학교 급식에도 빵이 나올 정도로 빵이 일상에 훨씬 깊숙이 주식으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이런 문화적인 차이가 결국 시장 규모에서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인구수, 1인당 소비량, 이걸 다 따져보면요. 일본의 전체 빵 시장은 한국보다 무려 8배나 큽니다. 상상이 되세요? 8배. 이 압도적인 시장 크기 차이가 바로 일본의 공장들이 엄청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한국 소비자들이 그냥 평범한 식빵 하나만 원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롭고 맛있고 예쁜 프리미엄 디저트 빵을 찾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빵 산업 전체가 자연스럽게 고비용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매일 수십 가지 빵을 조금씩 다 만들어야 하고 또 소비자들의 높은 입맛을 맞추려고 프랑스산 고급 버터 같은 비싼 재료를 써야만 하니까요. 결국 이 모든 비용이 고스란히 우리가 보는 가격표에 더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시야를 확 넓혀보겠습니다. 동네 빵집에서 벗어나서 지구 반대편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아이들이 마시는 주스 한 팩의 가격까지 들었다 놨다 하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들. 바로 전 지구적인 충격과 우리가 한 번도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커피나 코코아 원두 가격이 정말 말 그대로 미쳤다고 할 정도로 치솟고 있어요. 특히 커피 원두 로부스타 가격은요. 1977년 오일 쇼크 때 세웠던 역사적인 최고가 기록이 거의 50년 동안 깨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냥 가뿐하게 넘어버렸습니다. 아니, 대체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우리 동네 카페에서 마시는 아메리카노 가격까지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는 걸까요? 한마디로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터진 퍼펙트 스톰 상황입니다. 자, 첫째, 전 세계 커피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브라질과 베트남, 그리고 코코아의 60%를 만드는 서아프리카의 기후변화 때문에 최악의 가뭄과 폭우가 닥쳤어요. 생산량이 뚝 떨어진 거죠. 그런데 바로 그 타이밍에 둘째, 중국 같은 신흥시장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셋째, 코코아 같은 경우는 지난 15년 동안 가격이 너무 안 오르니까 농부들이 이거 돈 안 된다 하면서 다른 작물로 다 갈아타 버렸어요. 자, 공급은 줄고 수요는 폭발하고 그러니 전 세계 창고에 쌓아뒀던 재고가 순식간에 바닥나 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꼭 자연재해 같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매일 그 회사의 제품을 쓰면서도 그 이름조차 모르는 어떤 한 기업의 정말 기가 막힌 보이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이 전 세계 산업의 판도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 회사가 바로 스웨덴의 테트라팩입니다. 이 회사가 뭘 했냐면요. 우유나 주스처럼 꼭 냉장 보관해야 하는 액체 식품을 어떻게 하면 냉장고 없이 상온에서 안전하게 오랫동안 유통시킬 수 있을까, 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풀어낸 회사입니다. 특히 1980년대에 냉장 시설이 부족했던 아시아 시장에 진출한 건 정말 신의 한 수였죠. 이 테트라팩의 포장 기술 덕분에 전 세계 수많은 아이들이 신선한 우유와 주스를 마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진짜 천재성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었죠. 이 사람들은 식품 회사들한테 포장 기계를 거의 공짜에 가깝게 아주 싸게 빌려줍니다. 일단 한번 써보세요 하는 거죠. 진입장벽을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기계에 들어가는 이 특수한 멸균 포장재는 오직 테트라팩에서만 독점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딱 감이 오시죠? 프린터는 싸게 팔고 비싼 잉크 카트리지로 계속 돈을 버는 그 전략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 모델 하나로 테트라팩은 전 세계 액체 식품 포장 시장에 보이지 않는 절대 강자가 된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이야기들, 이걸 하나로 싹 묶어서 이게 과연 우리 소비자들에게 뭘 의미하는 건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게에서 보는 그 가격표의 숫자 있잖아요. 그건 절대 그냥 단순한 덧셈 뺄셈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건 마치 복잡한 방정식 같은 겁니다. 생산 방식이 거대한 공장인지 아니면 작은 작업장인지
또 우리가 그 물건을 밥처럼 매일 먹는지 아니면 특별한 날에만 즐기는지, 심지어 저 멀리 브라질의 날씨가 어떤지, 그리고 그 물건의 포장 기술을 누가 독점하고 있는지, 이런 수많은 변수들이 전부 얽히고 설켜서 나온 최종 결과물인 거죠. 어떤 특정 기업이나 유통업자, 딱 한 명의 나쁜 놈을 정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거 물론 쉽죠. 속도 시원하고요. 하지만 진짜 문제를 이해하려면요, 바로 우리 자신을 포함한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수많은 보이지 않는 힘들에 의해 서로 연결된 이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라는 복잡한 현실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기후변화나 여러 국제 분쟁 때문에 세상이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수많은 보이지 않는 손들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우리의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리고 이런 거대한 위기들은 또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생존 방식과 혁신을 만들어내라고 강요하게 될까요? 이제 이 복잡한 힘의 방정식을 이해하는 건 단순히 재미있는 지식 탐구를 넘어서 우리 모두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